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이루입니다. 지난주 스트레이트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그리고 금융마피아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오늘도 하나은행과 모피아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홍신영,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최근 1조 원, 또 5천억 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졌죠. 론스타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하나은행이 등장합니다. 네, 이 옵티머스 펀드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사, 여기가 바로 하나은행이었죠. 네, 론스타 때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모피아들과 하나은행이 또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또 하나은행이네요. 그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하나은행에서 벌어졌던 다른 사건 하나를 먼저 취재했습니다. 그건 뭔가요? 바로 채용 비리 사건입니다. 채용 비리 사건이 몇 년 전이었던가요? 이 다른 은행들하고 이렇게 줄줄이 걸려가지고 이거 검찰 수사까지 받았죠? 그렇습니다. 7개 시중은행에 채용 비리가 적발됐고 여기에 하나은행도 끼어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우리은행의 채용 비리가 폭로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자녀부터 금융감독, VIP 고객, 모 대학 부총장, 모 병원 원장, 기업 간부, 논할 곳이 다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 전원 최종 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청년들한테 희망 가져라, 꿈 가져라, 아프니까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습니까?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 결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도 채용 비리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은행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하나은행의 2015년 9월 신입사원 공개 채용. 13,000명이 지원해 450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4명이 점수 조작 등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64명은 인사 담당자들이 비밀리에 관리하던 이른바 추천 리스트에 있는 응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추천했을까? 이름 옆에 쓰인 한문 장, 은행장입니다. 부행장도, 다른 임원들도 저마다 응시자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냥 참고용이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은행장이 줬다든가 김윤정태 회장이 줬던 메모였다면 그게 추천이겠습니까? 지시죠. 일개 부장이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회장이 줬던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두 번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당시 하나은행장은 함영주 현 하나금융 부회장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부회장은 모두 5명을 추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이들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면서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송 씨는 추천 대상자 이름 옆에 장, 즉 은행장이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들의 성적은 단계별로 조작됐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면 송 씨가 합격자 명단에 슬며시 끼워 넣었습니다. 면접에서 불합격되면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습니다. 함영주 당시 행장이 추천한 지원자가 면접에서 불합격자로 분류되자 61.92점이던 면접 점수를 곧바로 65.42점으로 바꿨습니다. 최종 임원 면접 결과도 바꿔치기했습니다. 3.2점이 합격선이었는데 2점과 2.3점을 받은 응시자 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2014년에도 리스트가 작성됐습니다. 6명의 이름 옆에는 JT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JT,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이니셜입니다. 2016년에는 55명의 리스트가 작성됐습니다. 이들은 전원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필기를 통과한 6명은 최종 합격까지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출신 대학에 따라 노골적으로 차별도 했습니다. 성적대로 뽑은 최종 합격자 가운데 7명을 떨어뜨리고 다른 응시자 7명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7명 중 6명은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 1명은 위스콘신대 출신이었습니다. 또 남녀 성비를 4대 1로 맞춰 합격선에 있던 여성 응시자들을 떨어뜨렸습니다. 함영주 당시 행장은 업무방해와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하나은행은 법정에서 점수 순서로만 합격자를 정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자들이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기업은 채용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신 학교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합격자를 조정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그간 있었던 채용 비리 사건들 중에도 조금 정도가 지나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매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인사부장인 송모 씨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씨는 함영주 당시 은행장에게 추천 대상자가 적힌 메모를 받고 리스트를 만든 사실도 인정했지만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점수 조작이나 결과 바꿔치기는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함영주 부회장도 재판에서 명단은 줬지만 합격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실무자들이 자기 책임을 피하는 제일 전형적인 방식은 위에서 시켜서 했다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자기 책임이 덜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했고 윗선에서는 몰랐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다 이제 이걸 책임지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시도 없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두 명의 인사부장 송 씨와 강 씨. 두 명 모두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삼전 행장 쪽에 협조할 경우에 처벌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나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당시 한 부회장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시 수사했던 검찰은 청탁한 사람들이 정관계 인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특혜로 채용해주고 이런 일정한 공생관계. 나는 네 등을 긁어줄 테니까 너도 내가 승진하고 이럴 때 또는 내가 어려운 일 겪었을 때 날 도와줘. 이런 이상한 공생관계가 혹시 맺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지만 검찰은 청탁한 정관계 인사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보규정상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봤을 때 저도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단순한 청탁만으로는 제가 어려울 거고 거기에 이제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공모를 했다거나 그 부정에 관여했다거나 이게 입증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채용 비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니 청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청탁자의 청탁이 어느 정도로 실제 채용 비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공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나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청탁자 봐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 임직원들은 저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검찰이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네. 무슨 이런 수사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저도 그건 그런데 이 인사부장 말이죠. 윗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 모든 건 다 내가 한 일이다. 야,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네, 인사부장들이 저렇게 진술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함영주, 당시 은행장입니다. 함영주 행장은 현재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인데 네. 자기 회장 1순위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은행장을 뜻하는 장이라는 글자 말고도 JT라는 메모가 나왔어요. 이 JT,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잖아요. 이 JT 김정태 회장 기소조차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나금융 임원이 회장님이 추천한 게 아니라 내가 써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이 하나은행이라는 조직 좀 무서운데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 회장이 지배하는 조직입니다. 경영은 물론 승진, 채용 같은 인사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채용 비리와 비슷한 시기 하나은행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됩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그때도 인사청탁이었죠. 네, 최순실 씨가 자기 비자금을 관리해주던 하나은행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청와대를 동원해 인사청탁을 한 사건입니다. 2015년 8월 최순실 씨는 독일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로부터 3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작은 명목이었습니다. 이 돈은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 등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 이 씨는 최순실 씨의 외환과 대출 업무는 물론 독일 부동산 구하는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겁니다. 한 달 뒤 이상화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이 룩셈부르크에 유럽 총괄 법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인을 독일에 세우고 제가 법인장이 되면 계속해서 독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 부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안종범 수석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정찬우 부위원장은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에게 이 청탁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청탁은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 신설이 무산되면서 실패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또 다른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화 지점장을 하나은행 해외 업무 총괄 임원으로 승진시키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경제수석,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따라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안종범 수석의 지시 사항입니다.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그룹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김정태 회장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부장급인 이 씨를 곧바로 부행장급으로 승진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거듭된 요구에 일단 이 씨를 핵심 지점인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발령냈습니다. 그러자 안종범 수석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안종범 수석과 김정태 회장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내가 이상화를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랬지. 언제 센터장을 했다가 나중에 본부장 승진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건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호된 질책을 받은 김정태 회장은 곧바로 인사를 지시합니다. 해외 영업을 총괄하던 글로벌 영업본부를 둘러 쪼개 제2본부장에 이상화 씨를 발령했습니다. 통화 열흘 만에 조직 신설과 청탁 인사가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곧이어 열린 국회 국정감사. 인사청탁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이 출석했습니다.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함영주 부회장은 모두 자기가 알아서 했다며 김정태 회장을 감쌌습니다. 이상화 씨 본부장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 하고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상화 본부장 승진에 대해서 김정태 회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하신 겁니까? 예, 은행장으로 적이 없고. 예, 제가 유재봉 그룹장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은 강요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실행한 하나은행에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 정말 힘이 셌습니다. 네. 자기 돈 관리해준 하나은행 지점장을 청와대 인사청탁에서 바로 내리꽂았습니다. 네. 저는 뭐 그것도 그건데 이 하나은행도 참 이상한 곳이에요. 뭐 채용 비리, 인사청탁 이런 이 부정과 비리를 실행한 사람은 있는데 정작 지시한 사람은 없어요. 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하나은행이 연루된 사건 또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모펀드.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죠? 네, 이 사건에도 하나은행이 등장합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은행이었는데 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펀드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강경 여의도 포럼입니다. 강경 여의도 포럼. 강경상고 출신 금융계 인사들의 모임인데 화려한 인맥을 자랑합니다.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는 이 강경 여의도 포럼 인맥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나고 다녔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5천억대 사기 펀드로 확인된 옵티머스 사건. 고객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곳은 NH투자증권이지만 펀드 자금을 관리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를 받아 회사채를 사고 파는 등 투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옵티머스가 환매 중단 사태에 빠지며 사건이 터진 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임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지난 2018년 8월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환매 중단 1년 10개월 전부터 펀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2018년 8월 9일 하나은행 수탁부에 비상이 걸립니다. 옵티머스 지시로 투자한 곳에서 전날 회수해야 할 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받아 펀드 환매를 요청한 고객들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구멍이 생긴 겁니다. 옵티머스에 돈을 메우라고 했지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은행 돈으로 대신 보내줬습니다. 지급 준비금. 고객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중앙은행에 모아놔야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구멍난 사모펀드를 메꾸는데 쓴 겁니다. 하나은행은 이런 사실을 아무데도 알리지 않고 다음 날 투자금이 들어오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장부를 고쳐놨습니다. 운용사에서 자금이 모자라게 들어왔으면 보통의 경우는 운용사에 얘기를 해서 이 자금이 당일에 반드시 왜냐하면 판매사에 보내줘야 되니까요. 근데 자금을 당일날 조정을 해서 그 다음날 운용사에서 추가로 받아서 자금을 맞췄다. 이것은 일반 직원들이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업무 프로세스니까. 이런 일은 2018년 10월 23일, 12월 28일 두 차례나 더 벌어졌습니다. 수탁은행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낌새를 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예금자의 돈을 펀드 운용사를 위해서, 옵티머스를 위해서 무단으로 빌려준 것이죠. 하루 동안 빌려줬는데 그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을 안 남겨둔 것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은행은 구멍난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메꾸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까지 동원했습니다. 운용회사 쪽의 부탁에 따라서 돈을 어떤 임의로 사용했다, 임의로 뺐다, 그럼 그것도 횡령이고, 만약에 그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또 다른 어떤 이 계좌의 돈을 빼냈다라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횡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더라도 업무상 횡령이 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고, 이 하나은행이라는 수탁회사가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법적으로 횡령인가를 떠나가지고 그건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은행은 장부를 맞추기 위해 내부 자금을 잠시 활용했을 뿐이고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신규 수탁은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옵티머스는 하나은행의 도움을 받아 판매 중단 위기를 3번이나 넘겼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당초 비교적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은행에는 정체불명의 회사 5곳에 사채를 사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지시. 그런데도 하나은행은 아무 문제도 삼지 않고 이 사채를 사들입니다. 더 이상한 건 돈을 돌려받을 때입니다. 투자한 곳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고 정작 트러스트홀이라는 투자도 하지 않은 회사에서 1년 넘게 이자를 받았습니다. 트러스트홀은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의 회사였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처럼 꾸미기 위해 자기 회사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건데 하나은행은 이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수탁사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할 때는 A인데 느닷없이 C가 돈을 줬어요. 그러면 A가 왜 안 주고 C가 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성관의 의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넘어간 거죠. 하나은행은 수탁사는 실입금자를 확인할 의무나 권한이 없고 옵티머스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돈을 관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임시 주주총회입니다. 스트레이트가 최초로 공개한 화면입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김재현 씨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를 몰아내고 옵티머스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김재현 씨는 그때부터 금융권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를 금융계 인사들에게 소개한 사람은 윤만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었습니다. 모두 윤만순 씨의 출신 고등학교 강경상고 인맥이었습니다. 학교 선후배니까 한두 번 정도는 만났죠. 차 한잔 먹으러 왔을 거예요. 우리 부회장님 사무실로. 예. 차 한잔 먹으러 와서. 저는 그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는 하나은행 임원도 있었습니다. 김재현 씨는 2018년 초 윤만순 씨의 소개로 하나은행 김모 전무를 만났습니다. 김 전무 역시 강경상고 출신입니다. 강경상고 출신 금융계 인사들로 구성된 강경 여의도 포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도 강경상고 출신으로 강경 여의도 포럼의 임원을 지냈습니다. 혹시 김재현 씨가 함영주 부회장도 만난 건 아닐까? 이 사건을 담당한 한 당국자는 2018년 3월 김재현이 윤만순의 소개로 함영주 부회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왜 옵티머스 편의를 봐줬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함영주 부회장은 김재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수탁 업무 관련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모 전무가 김재현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만 했을 뿐 수탁과 관련한 부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엮인 사건들 참 많습니다. 채용비리, 최순실 국정농단, 여기에 옵티머스 사기 사건까지요. 네. 그리고 이 사건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그렇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최순실 인사청탁 사건에서도 자기가 했다고 총대를 맺고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함영주 부회장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까? 만나긴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은행이 차기 1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재판에 함영주 부회장이 출석하는 날입니다. 스트레이트는 한 부회장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법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함영주 부회장이 도착하는 순간 주변에 서 있던 남성들이 기자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판 길어지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이러십니까? 하나은행 부회장과 상무 등 임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채용비리 보고 받으시거나 지시한 일 있으시면 옵티머스 펀드 관련 김재현 대표 만나셨어요? 김재현 대표. 법정에서 나올 때도
함영주 부회장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교 동문 소개로 김장남 만나신 적 있으세요? 왜 재벌급이 됐냐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검찰에 출두할 때는 포토라인에 섰어요. 그러니까 은행권 채용 비리할 때 은행장들, 지주회장들 포토라인조차도 안 섰어요. 이거는 재벌을 이제 뛰어넘는다는 거죠. 최소한 재벌은 자신들의 회사예요. 이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난 10월 13일 한 경제신문 기사입니다. 1조 원 옵티머스 사기 핵심 연루자들 강경상고 출신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신문 지명과 온라인판을 비교해보니 온라인판 기사의 한 대목이 삭제됐습니다. 금융권 인사 C씨가 활발하게 강경상고 동문 모임에 활동했다는 대목입니다. 온라인판 기사를 보니 A, B씨와 D, E, F씨는 있는데 C씨가 빠져 있습니다. C씨는 누구일까? 바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입니다. 하나금융 임원이 함영주 부회장을 기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기사가 빠진 겁니다. 이 임원은 한 부회장의 강경상고 후배 김모 씨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함영주 부회장은 강경 여의도 포럼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삭제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나은행의 이런 언론 대응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스트레이트 방송을 사흘 앞둔 지난 목요일, 스트레이트 앞으로 하나은행 측이 내용 증명서 한 통을 보냈습니다. 하나은행은 스트레이트 담당 기자와 팀장 개인을 형사 고소하고 법원에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장 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주 방송한 스트레이트, 론스타와 모피아의 망령편이 허위사실로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번 주 예정된 방송도 하나은행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된 지 나흘 만에 내용도 없이 고소장과 소장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그런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수단으로 제기되는 소송을 이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보도를 하려고 했던 그 언론 기자에 대해서 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은행이 기자 개인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낸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제신문인 이코노믹 리뷰가 하나금융 회장 재선인 앞두고 사회이사와 거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사면임을 노리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하나은행 안모 전무가 언론사로 찾아왔습니다. 안 전무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다시 쓰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2개. 2개? 앞으로 안 쓰는 걸로. 아니, 나눠서? 뭐 어떻게? 일은 명확히 해야지. 아니, 한 번에 줘야지. 뭘 나눠서 줘? 그럼 한 개 이렇게 줄까? 이번 달 하나, 다음 달 하나? 그럼 한꺼번에 2개? 오케이. 2개는 뭐 2,000원 아니고 2억 줄게. 다음 날에는 안 전무와 기자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전무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이 행장인데 그 형이 행장이 되면 나는 행장 안 되고 계열사 사장 될 거야. 하나카드든 하나캐피탈이든 사장할게. 그런데 우리 회장 내가 모시기 쉽지 않아? 이 녹취록에 등장한 안모 전무. 지난 11일 함영주 부회장 재판에서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막아섰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지금은 부행장이 됐습니다. 이코노믹 리뷰 기자는 당시 이 제안을 거절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합석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자기 비리를 고발한 언론사를 회유하는 자리에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겁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당시 안전무와 함영주 행장, 김정태 회장을 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사안은 3년 전 사건으로 당시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장 1인을 보호하기 위해 왜 임원들이 이렇게까지 나설까? 금융지주 회장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인들 회장이 후보에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회장이 안 하면 승진도 어떤 말로 이건희보다 더 권력이 크죠. 왜냐면 나한테 충성을 하고 내가 죄를 저질러 입을 꼭 다물 사람이 1순위 덕목인 거예요. 김승유 회장, 김정태 회장은 모두 사면임을에 장기 집권했습니다. 하명주 부회장은 내년 초에 새로 뽑는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유력 후보입니다. 금융지주 회장은 임기가 1, 2년에 불과한 은행장과 계열사 사장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지주회장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장단 회의에서 말로써 지시를 하는 것이죠.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지주회장들은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좋은 구조이죠. 하나은행 임직원들 정말 온몸을 던져서 부회장을 지키는군요. 네. 근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금융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거든요. 그런데 하명주 부회장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안 잡혔지만요. 법정 안에는 하나금융 계열사 임직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 대부분이 하나금융 사람들일 정도였습니다. 뭐 이게 눈도장이라도 찍으려는 거였을까요? 야, 이게 이 금융지주사 회장의 이 위세가 정말 재벌 부럽지가 않군요. 예. 그리고 그 소송 말입니다. 5억 원짜리 소송. 소송도 소송인데 내가 너에게 소송 걸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바로 알려주는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협박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력이 저렇게나 막강하고 또 비리가 계속 터지는 데는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금융감독 당국은 오히려 금융회사들과 이익 공동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들과 모피아들의 공생관계를 추적했습니다. 하나은행. 1998년 외환위기 직후 몸집을 키웠습니다. 충청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에 이어 외환은행을 차례로 인수해 국내 4대 금융지주사로 성장했습니다. 김승유 회장하고 금감원 관계는 아주 밀접해요. 왜냐하면 작은 단자 회사를 지금 4대 은행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 금감원의 어시스트 없이는 절대 안 됐거든요. 충남은행, 보람은행, 그다음에 서울은행 이거를 2000년 초반에 금감원장 이은재하고 최우순장이 그때 지배구조 가설팀에서 은행 여기서 이렇게 계속 어시스트 안 올려줬으면 세골을 못 넣죠. 여기에 등장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이현재 사단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재경부 마피아, 모피아들의 대부입니다. 펀드 사기 사건을 저지른 옵티머스의 고문이었습니다. 모피아들은 퇴직 후 곳곳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음 달 바뀌는 손해보험 협회장, 재무부 관료 출신 정지원 씨가 단독 후보입니다.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유력합니다. 다음 달 발표되는 전국은행연합회장도 재경부 관료 출신이 유력합니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던 관료들이 줄줄이 은행과 보험사들의 이익단체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금융을 포함해 4대 금융지주회사의 감사는 전부 금감원 출신입니다. 3년 하면 한 20억은 챙기는 자리예요. 회장님이 이 감사님이 떠날 때 그 후임은 어느 분은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직 감사가 여기 회상을 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나를 누가 도와줬지? 금감원 로비를 은행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 진짜 온정한 그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도 모피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 펀드의 먹튀를 승인해줬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지금은 한진칼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입니다. 이번 빅딜로 큰 이익을 얻게 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김석동 씨는 최근 한 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빅딜을 추진한 산업은행에 자기가 훈수를 뒀다고 대놓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딜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모피아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돈과 대한항공 소수주주의 돈을 이용해서 결국은 한진칼에 대한 캐스팅 보트와 또 사회이사 자리 3개를 확보한 것이거든요. 전관들로 얽히고 설킨 모피아의 생태계. 정권이 바뀌어도 이들은 영원합니다. 금융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 마피아들은 금융 마피아들대로 자기들의 세계가 이너 서클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기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인사나 이런 것들도 금융계 인사들도 그 정권에 바르게 가려고 하면 그 정권의 취지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묘하게도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거예요.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언론사와 저널리스트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이트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성역 없는 고발을 이어가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Underneath the golden sky, fighting for a lifetime. But all my feet are slipping now, and I feel so tired. I thought that I would have the strength, but I'm so out of my element, so frozen in the moment.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23번째입니다. 이지수 기자는 스트레이트 이번이 첫 방송이었죠? 네, 처음입니다.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원고가 뭐 별거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한두 문장 요 정도라서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전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스튜디오 녹화할 때 보니까 그 개슴츠하게 실눈을 뜨고 잡아먹을 듯이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디렉팅을 해주셨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잘 오셨고 그래서 여기 그 BGM 가능하죠? 건셀로지스의 웰컴 투 더 정글이라고 좋은 노래 있어요. 그거 좀 밑에 살 깔아주시면 잘 오셨어요. 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팀장의 기대라니. 정말. 지난주에 사실 저희 이제 이 스트레이트 후 하면서 사실 좀 걱정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주 연속 방송이다 보니까. 근데 또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들고 오셨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2탄이 계획된 것 자체가 1탄에서 어떤 금융모피아와 론스타 그리고 하나은행의 문제를 추적하면서 은행의 문제가 결코 작지 않다. 이 고민으로 출발을 해서 다행히 이지수 기자도 많이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일주일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룬 사건이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사실 한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 심상정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 금감원이 이제 시중은행들 전수조사를 하게 되죠. 네.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과정이요? 잠시만요. 그 과정.
일반적인 프로세스라면 그러니까 종합 검사를 나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원래 가는 건데 이런 이슈가 터지면 근데 그 과정이 왜 웃겨요? 아니 갑자기 그 과정이 없어서 웃긴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원래 대본 없이 하잖아요. 제 일반적인 상식이면은 이제 종합 검사라서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는 뭐 부문 검사라든지 따로따로 떼어서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 많은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당시 기사를 보면은 금감원이 이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터지고 나서 시중은행 검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두 달이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상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당시에도 네. 신한은행을 갔더니 컴퓨터에 로그 기록까지 싸그리 다 지워져 있더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별로. 은행들이 사실상 이 시간 동안 금감원이 검사 나오기 전까지 자료를 다 삭제한 충분히 그런 기간이 있었던 거죠. 2달이면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시중은행에서 채용비리가 확인이 됐죠. 네. 다 지우지 못한 거군요. 다 지우지 못하니까 증거들이 나왔던 거고 뭐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그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트 같은 것들을 아마도 그 확인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가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추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아마도 이제 확인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기사 특히 채용비리라는 건 사실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추가로 인원을 뽑은 게 아니라 합격이 결정된 그 누군가를 어떤 젊은이를 떨어뜨리고 기회를 박탈한 거죠. 그렇죠. 점수가 안 되는 애를 누구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올렸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이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물론 대법 판결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만 김성태 전 의원도 KT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2심에서는 유죄 지금 뭐 뒤집혔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운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이 참 이게 약간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은행들의 해명이었어요, 사실. 이건 관행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채용에 있어서. 이건 민간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다.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무슨 법에 우리가 감독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게 없다. 채용에 대해서. 뭐 이런 해명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지금의 취업난 시대에 스카이대가 아니라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웬 말입니까? 정말 4대1로 시대착오적인 딱 결정을 해서 뽑았더라고요. 하나은행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특정이 됐죠.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7명을 탈락을 시키고 거기다 스카이 출신들을 채워 넣었으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은행이 채용 공고를 낼 때 그 학력 무관 이런 걸 쓴다고 그렇죠. 그러죠. 나이 무관, 학력 무관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 학교 수준, 특정 학교 이런데 그 기준점을 둬서 합격을 시키고 말고 이걸 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도 힘들어하는 이 하나은행의 피해자들은 그래서 하나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도 아직 안 끝나고 있고 민사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 청탁을 통해서 채용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은행에 다니고 있고 당시에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좀 혐의가 분명한 가장 분명한 예로 이제 발표도 되고 이랬는데 그 가장 분명하다는 사건이 2년이 넘게 재판이 1심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은행의 입장도 너무 웃기지만 이게 참 비단 이게 과연 은행만의 일일까를 생각해 보면 또 좀 씁쓸하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MBC 이제 공채 시험 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벌써 꽤 오래 전이죠. 김영국 팀장님보다는 한참 뒤고요. 그렇지만 그 자부심이 좀 어쨌든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정말 그 나중에 이제 뽑히고 나면은 어떻게 뽑혔는지 얘기를 듣잖아요. 정말 최종까지 학교를 안 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 고향이 어딘지 뭐 부모님의 직업이 뭔지 이런 것과 연관된 게 자기소개서에 쓰이면 무조건 아웃이다. 면접에서도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뭐 내가 그 대학교 때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면접관으로 들어오셨던 분 한 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남자 아나운서는 채점을 안 하겠다고 하셨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수업을 들으내어서 나중에 얘가 붙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나는 채점 남자 아나운서 이 부분에서는 채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MBC조차도 사실은 아픔이 있죠. 채용의 부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있었죠. 네. 있었죠.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네네네. 여권 정치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인력 기자로 채용된 분들이 있었죠 당시에. 네, 당시에 있었죠. 적폐 시절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면 자꾸 그 2017년도 팀장님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 채용 비리는 진짜 좀 엄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엄벌을 했으면 좋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추가로 한두 명을 더 뽑으면 뭐 민간 기업에서 공영방송은 더더욱 안 되지만 민간 기업에서 아니 이거는 외로 인원 외로 우리가 특채 같은 식으로 뽑았다. 오케이 그러면 뭐 근데 합격자를 떨어뜨리면서 이건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범죄거든요. 이건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떨어졌던 불합격자들, 그러니까 원래 합격자였어야 될 안타까운 피해자들은 그 친구들은 뭐 6년 7년 해서 소송을 이겼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본인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불합격을 한 줄 알고 그걸 그냥 받아들인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검찰이 불렀죠.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와라 해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내가 이 대학별로 기준수를 나눠서 나를 떨어뜨렸구나. 그걸 알았을 때 심정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무 상처가 돼서 뭐 언론에 노출되는 게 싫다. 대신 저한테 그 검찰 진술 조서를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참고인 조사 받을 때 조서였는데 참담하다. 참담하다. 그리고 그 1, 2분의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어쩌면 대학 시절 전부를 보내는데 그 노력을 이렇게까지 짓밟나. 그래서 그걸 이게 받았는데 저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어른들, 바꿔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 젊은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 얼마 전에 나왔죠. 바로 최근에. 네. 실형이 선고됐죠. 네. 전 더 중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 행장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그 사건이죠. 바로. 근데 인사부장들의 진술이 내가 다 알아서 했다. 장이라는 글자와 분명히 회장을 뭐 의미하는 JT라든가 여러 가지 표식이 있는데도 그냥 다 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은행장은 이제 추천한 건 맞다. 뭐 리스트를 준 건 맞다. 뭐 이름을 전달한 건 맞다. 뭐 메모를 전달한 건 맞다는데 근데 그게 뽑으란 뜻은 아니다. 와. 참. 뽑는 건 인사부장들이 알아서 한 거다. 정결 사항이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공감이 가냐고요. 이게 좀 무서운 조직 같아요, 하나은행. 이게 진짜 무서워. 이게 뭐 1000만 명이 넘게 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그 유해진 씨가 맡았던 역할이 바로 그냥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 딱 그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호받은 함영주 현 부회장도 또 최순실 인사청탁 사건에서는 자기가 지시했다고 또 뒤집었습니다. 김정태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로 추측이 되죠, 이건.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회사의 전통인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윗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미덕으로. 이미 재벌하고 같은 모습을 취하는 거죠. 내가 뭐 실형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나와서의 어떤 보상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인 거죠. 하나은행이 그렇대요. 그 직원들은 뭐 형을 선고받거나 하면은 이제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은행장은 그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임시 직원이다. 뭐 그런 거죠. 참 하여튼 그것도 좀 씁쓸하네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씁쓸해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인사비리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인사청탁
야, 최순실 인사청탁이요? 그것도 기가 막히네요. 재밌죠. 최순실 세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자기 금고지기 대통령한테 바로 얘기하네요. 네. 임원시켜달라고. 뭐 판결문이나 이제 특검 자료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사실 좀 재밌게 볼 만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판결문에는 굉장히 간략하고 아주 명확하게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있었던 것들을 다 얘기는 안 써놨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안정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했던 말 그리고 그 김정태 회장에게 했던 말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 보셨죠? 짜증을 내더라고요.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안 돌아가냐고.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아마도 거기에는 그 감춰진 단어가 있지 않을까. 이거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여기에 생략돼 있지 않았을까? 뭐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알아서 겼어야지.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김정태 회장에게 그래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제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안정범 수석도 직접 통화해서 또 압력을 넣고. 네. 근데 정작 조직을 신설하고 승진을 시켰다는 사람은 김정태 회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함영주 당시 은행장이 지시 없었다. 내가 알아서 한 거다라고 또 얘기해요. 왜냐하면 김정태 회장이 이제 지주사 회장이기 때문에 그 대주주의 입장에서 자기 계열사인 은행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그 은행법에 위반이 돼요. 위반 소지가 있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위반이라고 봐야 될지 이제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발도 들어간 상태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태 회장이 특검에서는 진술을 자기가 지시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합니다. 그게 후회된다. 근데 하나금융그룹에 뭐 누가 될까봐 이 안정범 수석의 그 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 청탁 인사를 승진시킨 건 잘못이다까지도 검찰에선 진술을 하는데 특검에서 검찰 진술하는데 법정에 나와서는 싹 말을 바꿔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상태였고 그 검사도 그 재판에서 이제 그 신문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바꾼 거에 대해서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까봐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로도 물어보죠. 근데 그런 거 아니다. 물어보면은 그렇다 그러겠어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말 바꾸신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말을 바꾸는 게 가능한 게 지주 회장은 아무 이 결제 라인에 이름이 한 글자가 없습니다. 그냥 사장단 회의에 가서 다 구두 지시 아니면 뭐 전화 한 통. 그러니까 어떤 서류에서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기록을 안 남기잖아요. 말 안 남기면 되는데 뭐하러 뭐 사인하고 그럽니까? 우리 팀이 뭐 이렇게 서로 사인 뭐 이런 거 많이 안 하죠? 팀장님 사인을 본 적이 없네요. 네. 저 안 보이는 행정 업무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인 많이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그 정도 이제 되는 분이 이제 완전히 꼭대기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사실 이제 권력의 정점이라는 이제 BH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이면 100%인데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그럴 만한 깜냥이 있는 사람이냐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일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할 정도로 그게 그럴 일인가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김영국 팀장 얘기하신 대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나라를 정말 우습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또 좀 드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사건에서 처벌받은 하나은행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간이호죄의 피해자라고 이제 적시가 됐죠. 그렇게도 빠져나갈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예. 자, 그런 하나은행이 가장 최근에 불거진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수탁사였죠. 약간 어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지시를 받고 그 돈을 자산운용사 지시대로 판매사한테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금고지기 역할을 한 거죠. 수수료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펀드가 이렇게 아주 수십 개의 계좌로 쪼개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낮은 수수료에 과도한 업무. 그래서 하기 좀 이제 귀찮은 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보니까 하나은행이 원래 수탁사였다가 중간에 하나은행이 2018년 12월인가요? 자꾸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수탁사를 안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으로 갑니다. 예. 기업은행이 수탁사를 맡았는데 뭐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서를 가져와라.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랬더니 옵티머스가 그럼 기업은행 수탁사 안 할래 하고서 다시 새로운 수탁사를 찾는데 다시 하나은행으로 와요.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아요,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왜 이렇게 장탄식을 하느냐가 궁금하시면 지난주 방송을 한번 보시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그 돈을 대줄 이유가 없는데 대주는 데가 하나은행이었거든요. 그 옵티머스 건에서도 대줍니다.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사 입장에서는 운영 지시를 받으면 가만히 있다가 돈을 뭐 100원을 넘겨라 하면 100원을 넘기면 되고 그럼 그 100원은 어떻게 되냐? 저기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럼 100원이 안 들어왔으면 뭐 50원이 들어왔으면 50원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건에서 보면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환매 대금이라고 해서 옵티머스 펀드 그 투자자들이 하나 좀 돌려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사에서 받아가지고 운용사에서 받아서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사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그 전날 자정까지 들어와야 돼요. 뭐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이 자정까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요. 아침에 와 보니까. 그럼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게 왜 안 들어왔냐, 혹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를 그렇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갑자기 이걸 뭐 20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뭐 100원을 냈어야 되는데 근데 80원을 대신 내줘요. 80원을 하나은행 돈으로.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80원이 들어오겠지 그날. 그런데 그날 안 들어와요 또. 그 다음 날 들어와요 그 돈이. 80원이라 그러면 뭐 저도 내줄 수는 있는데 80원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 돈이 그게 세 차례인데 한 번이 한 8억 얼마였고 그 다음엔 뭐 수십억 원 단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나머지 두 차례는. 근데 사실 이 수탁사의 문제가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100원이 들어왔는데 100원이 들어온 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이 펀드 상품이 운영되는 것처럼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가 그만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거죠. 사실 지난번에 1탄이 나간 다음에 하나은행에 대한 저희가 다루겠다는 예고편이 나갔잖아요. 굉장히 사모펀드 피해자들로부터 연락과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이건 정말 금융 사기, 피해자가 분명한 사기예요. 하나은행은 이런 이상한 수탁 업무를 통해서 분명히 옵티머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죠. 사실. 하나은행의 그 수탁부 직원들은 현재 입건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누가 지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 펀드의 이 김재현이라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약간 사기를 칠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모펀드들의 돈을 대잖아요.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유력자들을 소개를 받아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2018년부터. 근데 그 중심에 바로 강경상고 인맥이 있었던 거죠. 네. 윤만순이라는 금감원 전 국장, 이 사람을 통해서 강경상고의 금융계 인맥들을 쭉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그 만난 시기가 2018년 3, 4월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은 2018년 5월부터 수탁 업무를 하는 거죠. 그 연관성을 우리가 뭐 입증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뭐 객관적으로 이제 시기는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 중에 보니까 하나금융의 김모 전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취재한 함영주 현 부회장도 당시에 김재현 씨가 윤만순의 그 소개로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났다는 이 수사 당국자의 확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일단 하나은행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전혀 하고 만난 적이 없다는 만난 적이 거죠.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 전무는 만났는데 명함만 주고받고 인사만 했을 뿐 뭐 그냥 아무 얘기 없었다는 거고 하나은행의 해명은. 그다음에 함영주 부회장은 아예 만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수탁 얘기는 전혀 한 적도 없고, 난 그 담당 업무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왔죠. 강경상고 그 출신들의 금융계 인사들한테 제가 6명 정도한테 그 거론이 됐고 김재현 대표와 윤만순 전 국정이 주선으로 만났다는 분들한테 직접 다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취재를 했는데 안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부는 만났다고 했고 일부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뭐 사실 그 윤만순 이거 또 실명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기사에 이미 다 실명 나왔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얘기하시면 돼요. 그 윤만순 국장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인데 그
저희 카메라 저희가 촬영에도 잡혔어요. 왜 잡혔냐? 최근에 잡혔는데 도망가고 막 이런 장면이 잡혔어요. 아, 찾아보니까. 재판에서. 근데 그게 뭐 이 옵티머스 건이 아니에요. 이 옵티머스 건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로비스트처럼 활동을 해서 말하자면 푼돈을 받으면서 누굴 소개시켜주고 뭐 이 건에 개입을 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금품수수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재직 시절에 대출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윤 국장은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재판에도 연루가 돼 있고 뭐 2심에서도 이제 항소가 기각됐어요. 기각됐고 이제 처벌을 받게 이제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옵티머스 건에도 연루가 돼서 기자들 관심을 갖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에 어쨌든 두 개가 가끔 너무 같이 나와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라임하고 옵티머스 두 개가 하나로 막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묶여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명확하게 몰랐다가 제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과 이 건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좀 길게 했었어요.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에서. 근데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제 나름 자료 이제 재판 자료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더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있는데 둘 다 라임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잘해보려다가 중간에 틀어지고 나서부터 확 맛이 갔고 옵티머스는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온.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죄질을 이제 변호사들은 따지잖아요. 옵티머스가 훨씬 나쁜 죄질을 갖고 이 있다. 옵티머스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뭐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도대체 이 돈을 들고 튀었는지.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게 그 공공기관 채권을 가지고 한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전문 직종에 알 거 다 알고 이런 사모펀드에 뭐 투자도 해봤고 이런 사람들도 이거는 수익률이 좀 낮아도 너무 안전하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를 권유를 받고 다 샀다는 거예요. 진념 행자부 장관이 투자했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옵티머스인가요? 예, 그럴 거예요. 6억 원. 네. 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투자를 할 정도면 그런 판매한 분이 또 그 얘기 안 했겠어요? 누구도 하셨어요. 이거 안 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옵티머스 피해자한테 문자를 본 적이 있는데 마감 임박. 요게 이제 한 1호, 2호, 3호, 4호 쪼개지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49명, 20명. 약간 홈쇼핑 스포츠잖아요. 네, 이거. 네. 자, 30초 남았습니다. 이거네요. 네. 제가 진짜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약속한 쪽으로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곳에 투자를 했고 결국 돌려막기도 제대로 안 했고 심지어 이거. 어쨌든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이 왜 그랬을까? 뭐 어떤 편의를 봐주고 누구의 짓이었을까? 이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내용도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공통적인 등장인물 함영주 부회장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은행에서는 사실상 차기 회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나 보죠? 굉장히 지금 유력한 후보인데 함영주 부회장은 행장이 될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고 출신의 최초의 행장이었고 행장을 거쳐서 부회장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의 현 회장이 3년임을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번 12월에 회추위라고 해서 회장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거고 거기서 사실 이제 지주회장을 뽑는 게 3년임 할 수 있는 것도 내규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연임 얘기도 나오고 새로운 어떤 후보 얘기도 나오고 약간 이 회장의 새 선거를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은행 구조가 되게 다른 은행 지주들도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승효 회장이 3년임을 해서 9년 동안 회장으로 집권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김정태 회장이 또 지금 9년째. 아까 나왔던 그 JT. 네, JT. 9년씩 하네요. 지주회장 4대 지주 회사 중에 3년임을 한 사람이 4명. 지금까지 역사상 4명인데요. 그중에 2명이 바로 김정태 회장과 김승효 회장이었던 거죠. 이 회장 1인 지배체제가 굉장히 강고한 것 같아요. 오늘은. 다들 회장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회장을 보호하려고 또 몸을 던지고. 어떤 것 같으세요? 사연님도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랑 취재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기사가 뭐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칼럼 같은데 보면은 왜 지주회장 잘 하고 있는 지주회장의 연임을
막으려 하는 이런 여론을 만드냐고 그 언론사에서 칼럼이 나왔어요. 네, 칼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 쪽에서 뿌렸는지 알겠네요. 부장, 그쵸? 뭐 금융부장이나 뭐 이런 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매체인지도 대충 짐작은 갑니다. 사실 아니 근데 이쪽이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네. 저도 이제 함영주란 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기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뭐 입지전적 인물 뭐 이런 쭉 기사들이 나오죠. 물론 비판적인 기사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하나은행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국정감사에 스스로 자진해서 출석해 김정태 회장의 책임을 자기가 온몸으로 떠안았다. 그리고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다.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온 진정한 살림꾼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뜨는 거예요. 와 이런 기사들은 도대체 누가 쓰는 걸까? 저희 보도나 취재에 대해서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를 그만큼 하나금융그룹이라는 데가 파벌화돼 있고 어떤 줄서기, 그러니까 어떤 구태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떤 의도도 없고요. 누가 지주회장이 되나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오래 하는 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 집권은 오래 하다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아니요, 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래 하고 싶으시면 능력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부정부패나 비리는 없어야죠, 최소한. 아니 오래 하는 구조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회장을 뽑으려면은 뭐 회장 추천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약간의 그 공식적인 절차 같은 걸 만들어놔요. 근데 그 회장 추천위원을 대부분 회장에 꽂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셀프 추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약에 정치적인 상황에서 내 사람들 거기 꽂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물려주고 계속 싶으면 회장이 대관식하는 거고요. 추천위 위원들 그 대부분이 사회이사들이 들어가는데 네네. 사회이사의 인사권을 지주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아. 1년씩 연장해주는 구조예요. 자, 이젠 소송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거의 저녁 다 돼서. 저녁이었습니다. 네. 이미 데스크는 퇴근하고 저랑 홍신영 기자 둘만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네. 사무실에. 네. 근데 내용 증명서를 홍 기자가 저한테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약간 황당한 내용 증명. 그러니까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저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일단 내용 증명 앞부분을 보면은 지난주 일요일에 방송했던 스트레이트가 허위 사실이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우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지금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슷한 보도가 계속돼서 우리 이 하나은행의 권익 침해를 계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민영사상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무슨 의미인지 봤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 소송이 사실상 이번 주 방송을 위축시키기 위한 거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버린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더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소장 표지를 여기다 첨부를 했고 네. 5억 원을 내라는 민사소송 소장 표지도 여기다 첨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처음 봐요. 저는 이제 기자를 꽤 했으니까 그렇죠. 소송 많이 당했거든요. 5억 원짜리 소송은 일단 처음입니다. 저도. 지금 액수는 큽니까? 커요. 1억짜리는 좀 당해봤는데 형사고소도 몇 번 당해봤는데 이건 좀 크네요. 5억은. 몸집을 키워준. 인지대 꽤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 소송 내느라. 그렇겠네. 근데 이건 처음 당해보는 경우예요. 소송을 냈다고 즉각 그 소장 표지를 복사해서 내용 증명으로 이메일로 바로 그날 보내주는. 소송 접수한 바로 당일에 우리한테 보냈거든요. 친절한 거 아닌가요? 원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면은 법원에서 송달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오는 송달을 보고 우리 소송당했네라고 알게 돼요. 오래 걸립니다. 한 2주 걸려요. 근데 친절하게도 소장낸 바로 다음 날, 바로 그날 보내준 거예요. 당연히 보내줘야지. 이번 주 일요일 방송인데. 그렇죠, 법원에서 그렇죠. 보내면은 이미 방송이 나와버리는데. 네,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처음에 이메일을 보고 딱 든 게 단순히 내용 증명과 고소장을 보낸 게 아니라 저희가 취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 30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틀 동안 답이 없다가 질의서 맨 앞장으로 내용 증명과 고소.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보다는 이거부터 봐. 그러니까 나의 내용 답은 증명. 이거다. 그래서 일단 법무팀에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뭘?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 또 올 거 아니에요? 소송. 법원에서 오겠죠. 아직 오지 않아서 저희가 상의할 것도 없고. 네. 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 소장을 받아 보고 나서 하나은행이 도대체 언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나 저희가 궁금했어요, 사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옵티머스 사건에서 하나은행의 대응이 취재가 돼 있었고, 하나은행이 홍보비로 1년에 얼마 쓰는지 아세요? 그래도 그 정도 회사면은 얼마 쓰려나? 한 10억? 300억 쓴답니다. 광고까지 다 포함하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300억. 네, 홍보비로만. 근데 이런 소송 내는 것도 이제 포함되나요? 거기에? 언론 대응? 하여튼 2017년도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꼭 3년 전이니까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었을 때인데요. 김정태 당시 회장이 3연임을 노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모 경제지에서 이 회장 선출을 앞두고 사회이사와 거래를 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써요. 그러면 셀프 추천 얘기도 합니다. 김정태 회장이 자기를 추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이제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하나금융에 임원한 사람이 이 언론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기사 안 쓰는 조건으로 2개 줄게. 2개가 뭐냐, 이렇게 그쪽 언론사 측이 이제 다시 확인을 하니까 2억이지. 2억 이렇게 3번을 얘기를 해요. 이 언론사는 거절합니다. 훌륭한 곳이네요. 훌륭한 곳이에요. 네, 훌륭한 곳이네요. 광고비 집행 2억 받는 조건으로 다시 기사 안 쓴다?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은행이 바로 기자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나은행의 언론 대응을 보면은 꼭 이 시기에 회장 선출 시기를 앞둔 시점에 모든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특히 회장이나 유력한 회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 그리고 임원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광고비로 뒷거래를 하거나 그게 안 통하면은 형사 고소를 하고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닐까. 스트레이트 애청자분들이라면 되게 비슷한 그림 얼마 전에 우리 봤어요. 삼성물산. 그렇죠. 사우나에서 둘이 얘기하다가 네. 이제 뒤로 우리가 직접은 못 드리고 뒤로 챙겨드릴게 했는데 거절하자 바로 법적인 대응이 또 형사 고소하고 괴롭히죠, 이제 그걸로. 사실 이런 그 소송이라는 게 별로 우리가 경험해보고 살지 않잖아요. 근데 기자들이요? 기자들 말고. 네. 미안합니다. 지금 뭐 방금 소장 받은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법원문 가볼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그런 게 오면 심리적 위축이 엄청나게 되고, 일단은 그 소송 가액 아까 지금 뭐 5억 원 얘기하셨는데 그 5억 원 잘못하면 내가 물어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딱 들면. 거기서 이렇게 대범하게 웃으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아요. 뭐 회사가 좀 해주겠죠. 그리고 뭐 훈련받은 저널리스트는 사실 기사에 대해서 기사를 내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하지만 기사가 나간 이후에는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소송 받으면은 그냥 감이 와요. 이 소송은 승소 확률 몇 프로 안 지겠구나. 전 팀장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럼요. 네. 아까 스튜디오 녹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4억 한 9,500 정도 저쪽이 부담하고. 500을 제 1,500을. 500 정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가시게 되면 네네. 검찰 조사 이런 거 가잖아요. 네. 그럼 팀장이 시킨 대로 했다. 네. 저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렇죠. 분명하게 오늘 제가 여기서 다 다 했다고. 봤잖아. 저는 제가 그럼요. 다 했다고. 홍 기자는 당연히 그렇게 진술해야죠. 네네. 저는 기자가 충실히 취재한 내용을 잘 담아서 사인했을 뿐이다. 정말 완벽한 팀워크의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 관련해서도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뭐 안 좁니다. 사실 뭐 이 탐사 보도나 고발 담당 기자들은 소송을 거의 일상으로 달고 살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특히 MBC가 아무리 어려운 회사지만 이런 광고 집행이나 또는 뭐 소송으로 기자들이 위축되거나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하나은행이 좀 오판한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뭔가 겁을 먹게 하고 기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근데 덕분에 기사가 더 커졌죠, 이번 주에. 자꾸 쓸거리를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홍보비 300억 쓰면서 이런 감각은 좀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아, 안타깝네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하나은행 통장에 잔금이 10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통장 정지를 해도 뭐 전혀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혹시 말씀드리면서. 하나은행에 대출 받은 거 있나 좀 확인해 봐야죠. 저도 그것도 봤는데 없어요. 저 없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네, 되게 당당합니다. 네, 하나은행 앞에 저 되게 당당하니까. 자, 그러면은 진짜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 2주에 걸쳐서 특히 홍신영 기자도 애 많이 썼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얘기를 들고 올지.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 다음 주 뭔가요? 네. 힌트 살짝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힌트 살짝. 이상직 의원? 오, 드디어. 네, 저희가 이미 한번 방송을 했죠. 네. 후속편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이번 다음 주에도 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분명히 좀 아셔야 할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럼요. 예,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준수 기자, 예, 스트레이트 팀에 합류하신 거 환영하고요. 맞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눈에 힘 좀 푸시고. 네. 제가 그렇게 화가 나 보였나 봐요. 피곤해 보이고 피곤해서 지금. 디렉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하나은행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좀 무서웠어요. 저승사자 저도 같은. 좀 맞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실제로 맞았거든요. 이지수 기자는 좀 당했어요. 처음 당해봤어요. 그 정도는 진짜로. 진짜? 네, 아니 제가 어디 현장을 나가더라도 보통은 이게 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도 하면은 그 취재 대상자는 도망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보통은 뭐 그냥 뭐 요 정도예요. 특히나 이제 뭐 그 위에 계신 분들은 근데 본인이 막 도망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 나머지는 막 저를 막 갖다 던지고 막 이러는데 아니 지금 우리 기자를 때려놓고 우리한테 또 소송까지 건 거예요? 와 이거 내가 눈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참. 다음에 한번 왜 우리 MBC 기자는 자꾸 맞고 다녀? 제가 뭐요? MBC를 한번 제가요? 예, 한번 1년에 한 번은 한번 대신 나가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사인해야 될 행정 업무가 많아서. 네. 자, 갑자기 또 제 동기 이용주 기자가 맞았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참 기자 고생하는 직업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두 분 정말 고생하셨고, 예, 우리 또 다음 주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도 스트레이트 본방 그리고 또 우리 스트레이트 후까지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이준수 기자 이거 해야 돼요. 네, 어떤 거 하면 되나요? 알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최대한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이름 누가 알림 설정을 하니? 누가 이렇게 이 사람 이거 이러면서 알림 설정을 사람 누가 하겠냐고. 이지수 기자가 맞아가지고. 자, 우리 새로 팀에 합류한 이준수 기자의 인사와 함께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